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건강연대의 이상윤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이것도 산지예요? 라는 제목의 강의를 먼저 듣고, 이후에 김영진 선생님이 치과 관련된 것도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상윤 선생님 먼저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 안녕하세요.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인가 재작년 중대재해법, 아마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한번 뵙고, 또 뵙게 되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도 산재요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 단체가 2년 전에 만든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이 대부분일 텐데 그 내용을 그대로 뭐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그 내용에 담은 문제의식, 내용은 사실 일반인들이 굉장히 알기 쉽게 그 서술한 그런 책이라 오늘 뭐 학술 집담회 시간에 하기에는 뭐 너무 쉬운 내용일 것 같아서 그 문제의식을 담은 그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여기 글씨로 막 적히는 게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러지? 제가 뭔가를 눌렀나? 아, 자막을 제가 뭐 켰었나 봅니다. 네. 이게 자막이 왜 계속 켜져 있지? 제가 킨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마, 뭐 자막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하여튼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잘 보이시죠? 네, 이제 네네. 자막도 안 나오네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책에는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되게는 4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부는 흔히 알고 있는 산재직업병하고 조금 다른, 흔히 이제 산재직업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질환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이제 산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게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산재 직업병이라 그러면 뭐 건설업이나 아니면 제조업이나 흔히 전통적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이나 또는 뭐 여성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돌봄 노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산재나 직업병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부분들을 서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부, 3부는 산재 보험에 대해서 조금 실제적인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고, 4부는 이제 그런 산재 보험이 한국에 조금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굉장히 사실은 실용적인 도서로, 실제 노동자들이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한 것인데, 요런 이제 문제의식을 담은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또 사례들 중심으로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몸이라는 게 흔히 외형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 마음까지 몸이라고 생각을 육체와 정신 이런 것들을 다 몸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몸을 조금 더 광의의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런 제스처라든지 뭔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몸이라고
봤을 때 흔히 사람의 몸이라는 게 굉장히 고대로부터 변함이 없이 사람 몸은 늘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편견들이 있는데, 많은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사람의 몸은 물론 이제 뭐 진화 뭐 이런 거를 빼고 사람으로 사피엔스로 진화한 이후에도 사람의 몸이 상당히 많이 변해 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거는 뭐 치과 영역에서도, 전 치과 영역은 잘 모릅니다만, 고고학에 의해서 두개골을 이렇게 해보면 이전의 사람의 치아와 현대의 치아의 형태가 당연히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씻는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달랐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살았니 뭐 이런 건 안다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사람의 몸이 이렇게 사실은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하는 게 사람의 몸인데, 그리고 그 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는 또 굉장히 다른데, 뭐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존재하는 이 몸을 또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또 그 시대에 인식하는 패턴의 사고의 틀에 따라서 사람의 몸을 사실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 몸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 몸에 달라지게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특히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시대 이후에는 이 노동, 특히 임금 노동 자체가 사람의 몸을 변화시키고 뭔가 규정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에 또는 일생의 상당 부분을 임금 노동에 종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몸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흔히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그래 내 몸이나 마음은 일할 때는 여기에 매여 있지만 내가 치과 밖을 벗어나면 나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노동하는 자리에서 만들어진 몸과, 제가 오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육체와 정신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어떠한 긴 시간 동안 체득된 어떤 습성과 기본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일의 자리를 벗어난다고 해도 사실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내 삶에 사실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동이, 우리 일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과 그 어떠한 뭐 긍정적 영향이건 부정적 영향이건 그것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얘기는 뭐 제가 철학자는 아닙니다만, 이 푸코가 사실 이 근대 이제 규율 권력 얘기를 하면서 많이 얘기한 바가 있죠. 푸코가 자신의 이제 고고학적인 계보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구체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노동 조직에 대한 연구였죠. 그래서 푸코가 보기에 특히 이제 근대에 들어서 노동을 규율하고 또 노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시하는 체계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것은 이제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실은 그 효율성이나 아니면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도입됐고, 사실 그러한 노동 작업장의 그러한 어떤 통제나 관리나 감시 패턴이 전 사회로 사실은 근대에 들어서 확산되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맹아 자체는 이 일자리에서 노동자들을 이전과는 다른 인간형으로, 근대 이전의 인간형과 근대
전자본주의적 인간과 자본주의적 인간을 다른 식으로 규율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뭔가 개입이 필요했는데 그 개입의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공장의 규율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작업장 내의 규율과 관리가 엄청나게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업장을 벗어나서도 그 사람의 관리나 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작업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화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노동자의 몸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실 뭐 잘 알려진 바대로 자본주의 도입 초기에는 공장을 이 표준화하고 기계화하기 위해서 이제 테일러리즘이라는 게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 테일러라는 사람이 생각한 것은 사실 여기 표현이 있지만 이 공장의 노동을 훈련된 고릴라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해서 공장의 노동자들은 이 사고나 이런 것들은 고릴라 수준에서 잘 훈련을 해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일을 굉장히 세분화하고 과학적으로 하고 그 시간까지 측정해서 이제 불필요한 움직임이나 불필요한 에너지 같은 것들을 다 제외하고 완전히 통제된 그러한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공장을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과거에 사실 이 인간이 일을 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전적으로 달라지는 그러한 체계가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농업이나 뭐 수렵 채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 노동이라는 것들은 당연히 어떤 창의적이거나 자율적인 물론 굉장히 반복적인 일이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본인의 의지 물론 이제 과거를 너무 그 낭만적으로 좋게 묘사하는 것만은 아닌데 과거는 과거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근대화되거나 자본주의화된 시스템보다는 이제 자율성이 있는 노동의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는 이제 훈련된 고릴라 수준으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러한 노동자가 공장에서 요구되는 노동자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만들어가는 규율이 공장에서 어 주종을 이루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최대로 발전된 형태가 이제 포디즘 이라는 형태로 어 사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포드의 전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포드는 사실을 자동차를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대량 생산, 대량 뭐 소비하게 만든 사실은 그가 의도했던 바는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고자 했어요. 자신의 공장에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신인류를 자신에서 공장에서 사실 만들고자 했던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SF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인간을 이렇게 주조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사실 그러한 형태로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이제 획기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인물이기도 한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테일러리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여기 나와 있지만 산업 심리학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사실 인간이 과거에 뭐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물질도 다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관성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주조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삐걱거리고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도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잘 다듬고 쭉정이를 이제 쳐내고 뭐 채로 걸러서 알맹이만
잘 남게 하는 수단으로 사실 이제 산업 심리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공장 내에서 그런 규율과 통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빚어서 다듬어서 그 표준화된 규격에 맞게 이렇게 딱 만들어가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이제 산업 심리학이 담당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1950년대, 60년대에 이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커지면서 사실 이전의 심리학은 완전히 마이너 학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커지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펀드, 연구는 무조건 펀드가 중요한데 펀딩을 받으면서 큰 학문으로 커졌던 게 그러한 사실은 배경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이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이 주종을 이루는 관계에서 노동자 몸의 이상 반응으로 나타나는 산재나 직업병은 굉장히 이제 독특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산재나 직업병의 핵심적인 개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사람의 몸을 그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거기에 맞게 주조하려는, 흔히 말해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사회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작업장에서 그 사람을 사회화하려는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는데, 그 압력에 유순하게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맞추려는 힘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해서 뭔가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삐끗하게 되면 발생하는 게 이제 산재나 이 직업병이다. 라는 개념에서 오늘 산재나 직업병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 일자리에 작용하는 그 통제와 감시와 조정의 메커니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노동자의 산재나 직업병들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이 오기 전의 산재는 다 아시다시피 뭐 농업이나 광업이나 뭐 이런 데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뭐 농부병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광산 같은 경우에는 진폐증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각종 대형 사고 이런 것들이 주된 이제 산재나 직업병의 패턴이었다면, 이렇게 이제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이 작업의 주된 조건으로 등장한 이후부터는 산재 직업병의 양상이 많이 바뀌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기계처럼 단순 반복 작업을 하게 만드니까 흔히 잘 알려진 바대로 관절이나 근육이나 이런 데를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 생기게 되는 병. 이전에는 뭐 영어 표현에서는 그래서 그걸 뭐 그 굉장히 반복성 뭐 관절 장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뭐 관절이나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사람의 관절이나 인대나 근육이라는 게 특정한 모션이나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과도한 힘으로 그걸 작용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정적인 자세, 사람의 몸은 사실 계속 움직여 줘야 되는데 너무 정적인 자세로 계속 있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사실 사람의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조건들을 만드는 형태로 생산이 돌아가다 보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근골격계 질환이고, 사실 그래서 과거에도 당연히 농협하고 광업하고 이럴 때도 팔다리, 허리, 어깨 아프고 사실은 이런 데 문제가 됐었겠지만, 그때는 그것이 질환의 카테고리로 대중에게 인식되지 않던 질환이 사실은
이 산업혁명 이후에 특히 이제 1900 한 60년대 테일러리즘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제 대중들과 또 학계의 인식 안에 들어오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이제 직업병으로 최근에는 이제 가장 큰 직업병으로 인지되는데 사실은 이게 역사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건 인식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방식의 공장 변화가 이끌어낸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인제 노동 시스템이 대부분 이제 장시간 노동 뭐 이런 것들에 사실은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흔히 인제 물론 인제 그 과로사라는 표현은 일본과 한국에서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사실은 장시간 노동이 미치는 영향들, 과로사 대표적으로 심장이나 뇌혈관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환들이 발생하게 된 것도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굉장히 노동자의 몸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면서 고장이 나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고장이 어디에서 나느냐, 어떤 방식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주된 이제 직업병과 산재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사실 노동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 포디즘적이거나 테일러리즘적인 양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잖아요. 사실 OECD 국가 중에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가 몇 없는데 일본이나 독일 뭐 그리고 몇몇 나라 한국도 그중에 대표적인데 사실 웬만한 나라들이 약간 인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제조업은 다 이제 제3 세계로 이전해 버리고 거기서 이제 재화를 수입해서 싸게 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 제조업 기반은 없애고 인제 서비스업 기반으로 경제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제조업 비중 물론 인제 뭐 딴 얘기입니다만 요즘 나오는 얘기가 한국이 잘 나가는 뭐 조선업이나 뭐 반도체나 뭐 석유화학공업이나 아니면 뭐 철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때문에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한국도 이제 제조업 비중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여러 방면을 아직은 제조업 비중이 되게 높은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테일러리즘이나 아니면은 포디즘에 근거한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지만 이제 급격하게 그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생산의 현장에서 생산을 책임진 통제하는 이들이 요구하는 노동자는 과거의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건 뭐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노동자들이 한 직장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년을 하면서 그 직장에 뼈를 묻고 그러면서 애사심 같은 것도 가지고 뭐 이 직장에서의 노동자라는 게 어떤 약간 가족주의적 이런 문화를 가지면서 하는 것들을 사실 노동자들도 요구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근데 회사도 그것을 이전에는 그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노동자들을 만들어 왔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그렇게 오래 존재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로웠던 것이죠. 그게 이제 더 효율적이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최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변화된 기술들의 여파로 이제 그러한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장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회사들이 요구하는 노동자는 최대로 유연성을 가진 노동자죠. 픽스되어 있지 않은 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노동자들을 요구하는 것이고 어 그러한 것들의 한 단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도
요즘 이제 청년들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일자리에서의 뭔가 그 선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빌드업 과정들을 보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회사가 유연하게 나에게 요구를 했을 때 그 유연성에 내가 맞출 수 있는 능력들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건 인제 회사가 요구하는 노동자의 인물군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을 바꿨고 그것을 당연히 노동자들은 알기 때문에 그러한 회사 맞춤형 인간이 되어 가고자 이제 최대한 자신을 유연하게 어떠한 요구와 어떠한 조건에도 자신을 맞춤형으로 끼워 가지고 존재할 수 있게 사실 맞춰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사실은 뭐 양면성이 있죠. 양면성이 있는 것이 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노동자들을 좋아하는 것이고 이런 측면이 주체적으로 봤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 청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한 직장에서 뼈를 묻겠다.' 이런 친구 요즘 이제 거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이 이제 노동자 스스로도 그러한 인간형으로 내면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저쪽에서 어느 것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노동자가 너무 피동적으로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에 나를 맞춰 나간다.' 이렇게 인제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현대 청년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해. 어떻게 꼰대처럼 그 한 직장에서 오래 있어. 난 자유로운 인간형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그런 자유로운 인간형으로 개조하고 주조하고자 하는 사실 생산의 지점의 압력이 사실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안타깝지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가는 것 같지만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그러한 사회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가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포디즘이나 테일러리즘 때 발생했던 건강 문제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익히 예상하시겠지만 이렇게 사실 유연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 노동의 이면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이고요.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 불안정은 당연히 이제 정신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불안과 우울감을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신 심리적인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청년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이나 활동을 하다 보면 요즘 청년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면에는 물론 이제 그것이 꼭 노동 현장에서 오는 물론 청년들은 노동 현장에서 겪은 경험도 적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걸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다 치환시킬 수 있느냐라는 뭐 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개인이 노동 현장에서 얼마나 있었느냐와 상관없이 이러한 생산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사회적인 압력이 그 사회 전체를 바꾸는 그런 형태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압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을 주조해 나가는 스스로 이거는 또 외부의 압력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주조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본인은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굉장히 가변성 있고 유연성 있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이 뿌리가 없이 유동적인 인간형을 만드는 것이라서 당연히 이 여러 가지 이 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러한 굉장히 유연화된 일자리, 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노동자의 특히 신체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 정신적으로 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정신건강 이슈가 사실은 노동자의 건강 이슈, 산재 직업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부분도 이제 잘 알려져 있지만 현대의 이 생산 체계는 과거에는 테일러가 물론 이제 산업심리학이라는 형태로 포드가 노동자의 이 감정이나 이 마음을 이렇게 좀 주조해서 이렇게 빚어 가지고 조각상 만들듯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기 지만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된 고릴라 수준의 노동자면 만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릴라처럼 시키는 일을 열심히 틀리지 않고 하는 노동자면 족하다라는 것이었다면, 현대의 이제 산업 현장은 노동자의 감정까지를 나에게 다오 이러는 것이죠. 이전엔 너의 육체만 나에게 줬으면 내가 너에게 임금을 지급하니까 너는 노동 시간 동안에 나에게 육체적인 힘과 에너지를 제공하면 돼. 이런 거였다면 이제 현대의 이제 작업 현장은 육체만 가지고는 안 돼. 유연한 육체여야지 되고 너의 감정까지도 우리에게 줘. 라고 해서 이제 감정까지를 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노동 형태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 노동이라는 게 이제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이제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많이 불거져서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게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일하면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는 이미 잘 알려진 바 있죠. 사실은 이, 이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을 이렇게 자신의 실제 감정과 다르게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크나큰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고, 그것의 부정적 영향이 당연히 이제 감정 노동의 다른 영향으로서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제 정신심리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렇게 감정 노동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동반되죠. 그래서 뭐 위장병에 시달린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골격계 질환은 이렇게 반복적이거나 힘을 많이 쓰는 작업, 이런 것들이 제조업에서 문제가 되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감정 노동이나 유연화된 노동, 이러한 데서도 근골격계 질환이 되게 심각한데, 그것은 이게 근데 조금 문제가 어려운 것이, 제조업 노동자나 뭐 건설업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면 그나마 그분들은 그래 힘든 일 하니까 그렇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무직이나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아시다시피 근골격계 질환 되게 많잖아요. 되게 뭐 목이나 뭐 어깨나 허리나 이런 데 아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야 힘든 일 하는 것도 아닌데 너 왜 이렇게 아파하냐." 라는 얘기를 듣기 십상인데, 사실 근골격계 질환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근육이나 관절의 물리적 부하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감정의 에너지 소모, 이런 것들이 또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한 발병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 노동하시는 분들은 근골격계 질환도 되게 심하고,
그다음에 뭐 잠 못 자고 수면 장애 뭐 이런 것들 시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고 등등의 이런 육체적인 증상들, 혈압도 높아지고 또 뭐 당뇨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서 이 감정 노동의 문제가 꼭 그런 어떤 정신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도 동반한다라고 할 수 있고, 최근 들어서는 그것을 이제 그 좀 더 총체적으로 "너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오."라는 하는 식으로 이 노동자들의 미적인 그러한 몸을 요구하는 노동이 또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뭐 외모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감정 노동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 사람의 말하는 억양, 목소리, 그리고 어떤 일하면서 쓰는 제스처, 이런 것들에게도 어떤 미적인 이런 것들, 조금 더 노골적인 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담아서 사실은 노동자들의 신체 자체를 이제 하드웨어화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상품을 생산하게 하는 노동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몸의 스타일이나 또는 뭐 만남의 감각적 구성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노동, 이런 데서는 당연히 이제 에 어떤 특정한 성별이나 특정한 연령대들의 노동자들을 이제 선호하면서 그런 노동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이러한 경우의 노동에 이제 종사하게 되면 감정 노동과 관련된 그런 문제 플러스, 사실은 이 회사가 요구하는 그 미적 감각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체화되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감정 노동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몸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연기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정체성과의 이질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들이 극도로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최근에 이제 변화하는 노동 지형, 관리나 통제의 지형, 이런 것들이 사실 다양한 산재나 직업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약간은 반복적일 수도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이 전문직이나 이제 관리직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대표적인 이제 전문직이고, 또 관리직들도 어떤 대기업의 관리직들이나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건데, 최근에는 물론 한국은 노동 시간이 워낙 길어서 조금 그 말이 딱 맞지는 않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음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 "놀 시간도 없다." 라는 표현이 요즘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돈을 많은 버는 직종이 그만큼 노동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 노동 시간은 단순히 회사에 있는 시간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짐을 싸들고 와서 집에서도, 그리고 휴식하면서도 계속 일과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 지낸다는 거죠. 이 전문직이나 관리직들 같은 경우에 임금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사실 그들의 노동 시간은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 길어지면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잘 알려진 바 있지만 물론 이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과로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약물 중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너무 업무가 많고 노동 시간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고도 많고 약물 중독도 많고 뭐 알코올 문제나 이런 것들에 중독되는 이 전문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스스로 자기를
규율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의 임금을 버니까 이 정도 일은 해야 돼. 또는 그 정도 임금을 벌려면 이렇게 일을 해야 돼라는 형태로 굉장히 강제적으로 자신을 자율적으로 규율화된 몸으로 만들면서 사실 만들어가는 그런 건데, 이것 역시도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이걸 회사가 강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고, 경쟁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매달리면서 스스로 자신을 규율해 나가면서, 이런 분들이 막 운동도 열심히 하잖아요. 몸도 막 잘 만들고 그러는데, 몸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그 노동을 하기 위한 자기 투자의 성격인 거죠. 그런 식으로 스스로 거기에 가장 맞춤형인 인간이 되고자 스스로 노력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규율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를 규율했다면, 이제는 만인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경쟁하면서 자기가 더 회사에 맞춤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문직이나 관리직조차도 굉장히 많은 산재 직업병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남은 시간 동안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 노동자 건강 요인이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관리나 통제 기법, 생산의 현장의 관리나 통제 기법이 변화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스스로건 강압적이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산재 직업병이 생기는지, 이런 걸 조금 더 추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요인들이 어떤 직업병을 일으키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생산 방식과 노동 조직의 변화는 뭐 이와 같이 아주 급변했습니다. 특히 IT와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사실은 일의 경계가, 물리적 경계가 이제는 많이 사라졌고,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생산 조직과 노동 조직이 복잡해지고, 하나의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여기와 인도네시아가 거의 리얼타임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빠르고 사실은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극단화되면서, 또 사회적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제의 조건이 많이 변화되니까 사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사실 기술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치과 같은 경우에서도 뭐 마취가스를 뭐로 쓰느냐, 또는 기계를 뭐로 쓰느냐, 뭐 체열을 뭐로 쓰느냐, 이러한 뭐 기구나 기계, 광의의 의미의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몸의 변화가 상당히 다를 텐데, 최근에 이제 기술 변화가 노동자의 몸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정보통신 기술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 뭐 생명공학까지, 그다음에 다양한 화학물질이 엄청나게 테스트되지도 않는 화학물질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나노물질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 나노물질 같은 경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것의 인체 영향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지금 마찬가지로 테스트가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나 아니면 자원 부족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나 자원 순환 기술도 발달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큰 건강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변하는 지점에서 노동자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표준적 노동, 음, 그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면서 사실 굉장히 건강 위험이 커지고 있고, 이제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기 힘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늘 일상적인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려야 된다는 게 이 노동자들의 이 정신 건강이나 특히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기술 변화와 더불어 사실 노동계층의 한국도 그런데 인구학적 변화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고령 노동자가 한국도 되게 증가하고, 한국은 연금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어서 사실은 노인 인구도 상당히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이 노인들이 일자리에 있을 때 가지는 건강 위험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중고령 노동자의 건강 문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심각해지고 있고, 과거에는 여성의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산재 직업병 하면은 남성 육체 노동하는 남성 노동자의 그런 것들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아시다시피 사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 여성 노동자가 가지는 그러한 건강 문제가 당연히 인식의 시야에 들어와야 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성희롱, 성폭력, 그 다음에 뭐 불임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이런 여성 노동자들이 갖는 문제들, 또는 방광염,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변, 대부분 많은 사업장들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과거의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급격히 수가 늘어나도 화장실이 비례해서 늘어나질 않는 거죠. 그리고 뭐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더 극단적으로 뭐 그런 것조차도 없으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사실 마음 편히 맘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생기는 방광염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직업병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여성들의 일자리는 많아졌는데 그 여성들의 몸에 맞는 노동 조건이나 작업 환경은 변하지 않으니까 발생하는 건강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주노동의 증가, 이주노동의 증가가 또 가져오는 다양한 산재 직업병의 변화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음, 단기적인 일자리나 또 알바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굉장히 청년이나 청소년 노동도 사실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존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은 뭐 아예 장애인들을 작업 현장에 그렇게 많이 고용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노동력 부족 사태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는데, 장애인들을 현장에서 노동자로 고용해서 쓸 때에 그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의 예, 산재 직업병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의 노동 현장은 아주 교묘한 형태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경쟁하면서 자기 자신을 억압하면서 관리하는 시스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수 없고, 의식 무의식적으로 그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폭발하게 되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그래서 직장 내 의도적으로 위에서 괴롭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한국은 가령 뭐 구조조정을 위해서 또는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직장 내에서 위에서부터 떨어진 그런 괴롭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게 직장 내에서 개인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생산의 현장의 압박이 개인들 간의 관계가 좋을 수 없게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 옆에 일하는 노동자가 내 경쟁 상대인데 이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당연히 이 직장 내 폭력이나 괴롭힘,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의 경계가 점점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이니 뭐 메시지니 이런 것들이 워낙 해서 리얼타임으로 24시간 뭐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집에서도 막 재택하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사실 개인 시간과의 경계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사실 아까 아무리 이 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일로부터 벗어나서 개인의 독립적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그러한 힘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어느 정도의 이, 그, 작용과 반작용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반작용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일적으로 이 작용의 힘만 강하게 작용하게 되면서 노동자의 몸과 마음이 더 심각하게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극단인데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데가 이제 극단인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표어는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뭐더라? 뭐 불가능한 것 빼고는 다 해라, 다 해봐라라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대요. 그러니까 법이나 뭐 한계 이런 거 없다. 우리는 뭐 그냥 무조건 시키면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목표가 주어지면 어떻게든지 그걸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의 표어이라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을 조직화하는 벤처들의 세계에서 더 악화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제조업과 건설업, 뭐 광업 이런 부분의 노동에서 이 서비스 산업,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 재화나 아니면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접촉면이 늘어나면서 사실 감정 노동이라든지 직장 내 폭력이나 괴롭힘 또는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갈등과 그 갈등이 낳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물질이나 생물학적 물질 같은 경우도 신종 물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삼성 반도체에서 백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도 사실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들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종 화학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중금속 같은 경우도 뭐 히토류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이 생산 과정에 많이 쓰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테스트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닌 채로 뭐 노동 현장에 막 들어오고 또 그것이 이제 소비자에게까지 가서 발생한 것들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노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 같은 경우도 요즘은 산업용으로 쓰이는 미생물이 되게 많거든요. 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실 뭐 토양을 분해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나쁜 것들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도 쓰고 그 생물학적인 자원들을 활용해서 산업용으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에 노출되는 또 노동자들은 치명적인 또 감염병에 걸릴 수 있어서 사실 그런 문제들도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병이나
산재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조금 장황했을 것 같은데요. 책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질병별로 그리고 뭐 직업별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산재 직업병입니다라고 해설하는 형태로 조금 더 실용적인 얘기를 담았는데 오늘은 그것들을 이 변화하는 노동 현장의 통제와 감시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 현장, 그에 따라서 변화하는 노동 현장의 기술과 뭐 고용 조건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산재나 직업병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저희 뭐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나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학자나 전문가들의 그 일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 노동 현장이나 혹은 기술 또 기업들의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산재도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음소거 끄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제, 할까요? 네, 그러면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에 치과 관련된 산재 관련해서, 김영진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화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진행해 주시죠. 예, 짧게 준비했는데요. 치과에서 발생하는 치과에서 발생하는 산후조리 직업병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치과도 산재 직업병이 위험한데 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경피적 노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찔리고 베이는 거죠. 감염 물질로부터. 그다음에 바이오에어졸, 화학물질, 방사선, 스트레스와 번아웃, 소음 노출, 눈부상, 기타 진동, 폭행, 휴게식이나 출퇴근 시간에 사고들을 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문들 찾아보면서 그다지 논문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근고글계 질환이 가장 많이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64%에서 93%까지가 치과 의사 중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는데 목, 어깨, 허리, 손목, 손, 팔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을 텐데 목이 가장 유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잘못된 자세가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허리가 두 번째로 높은 확률이 있고 손목과 손 이거는 특이하게 치과 의사사 치과 보조인력한테 좀 흔하다고 합니다. 자세가 좀 서로 다른 것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불편한 자세, 장시간의 작업,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니까요. 과도한 손의 사용, 그다음에 성별 차이가 있는데 여성 치과 의사가 남성보다 더 높은 유병률이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방은 정기적인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인체공학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체어나 의자가 스툴이 좋아야겠죠. 그다음 올바른 자세 교육을 학생 때부터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피성 노출 사건은 어쨌든 바늘이나 날카로운 도구의 부상인데, 핸드피스 등 회전기구 사용 시에 이제 부주의로 베이고 찔리고 하죠. 진료 중에 환자가 예기치 못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상해가 있기도 하고요. 이게 B형 간염, C형 간염, HIV 같은 혈액맥, 치과에서 50%가 이런 이제 사고를 좀 젊은 사람들, 어쨌든 감염 통제 지침 갖고 뭐 안전주사기 사용해라. 저도 이제 핸드피스에 바가등 해놓고서 움직이다가 가끔 찔리기도 합니다. 근데 바이오 에어로졸의 위험은 하여튼 거기 감염 매개체가 되는데 핸드핏에서 확 나오잖아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로 오염된 에어로졸 스플래터라고 형성이 된다는데 저도 이번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에어로졸 50 마이크로 이하의 거고 스플래터는 50 마이크로 이상인데 물하고 고체하고 이렇게 혼합이라고 하고 맨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스켈러팁하고 핸드피스 작업중에 발생을 해서 된다고 하고요. 치과의사 중에 30%가 호흡기 문제를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기수부터 폐렴까지 있을 수가 있겠고, 예방조치는 적절한 보호 장비, 마스크, 장갑, 고글을 사용을 해야 되고, 코로나 이후에 고글 사용하는 게 많이 많아지긴 했죠. 마스크나 장갑 전부터 이제 여러 보도 이후에 B형 감염 같은 예방접종, 독감 백신 맞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환기 시스템이 고성능해야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부터 이제 가끔씩 자주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게 필요하고, 멸균위생은 뭐 요새는 다 기본적으로 하니까요. 화학물질은 치과 재료인 멸균제가 이제 독성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사용량이 줄었지만 수은, 베타 아클레이트, 글루탈데히드, 라텍스가 있는데, 라텍스를 못 끼시는 분도 계세요. 라텍스 알러지 때문에. 대체 제품이 필요하다. 중급수 유병률 같은 경우에 수은의 이거는 취업의 치의학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에 본 건데, 수은 함량이 일반 국민보다 치과에서가 2배가 높고 알루미늄도 2배가 높고 약 5%가 수은 중독 증상 보고한다고 합니다. 피로하고 뭐 이런 탈모도 있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아산화질소가 위험하다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생신역이나 신경, 신장 시스템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안 써서 모르겠지만 방사선 노출은 뭐 다들 아시는 건데, 방조각기나 기타 장치에 나오는 비이온화 방사선도 위험하다. 앞치마, 뭐 앞선 보호대를 사용하는 게 좋고, 안전교수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배지도 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번아웃, 법적위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치과사와 치과 직원 사이에 멀리 퍼져 있고, 이게 이제 지속되면서 번아웃의 원인이 되는데, 치과의사가 40% 이상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우울증까지 오고, 이게 이제 지속되면은 이제 성취감도 낮아지고, 감정도 소진되면서 번아웃이 오게 되는데,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한 걸 보면은 환자 관리, 어려운 환자, 비협조적인 환자, 뭐 어떤 분쟁, 이러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재정 관리, 경영이 어려웠을 때 이런 재정적인 압박, 시간의 압박, 빠듯하고 일정이 부족하고 뭐 짧은 시간에 많이 또 환자를 또 소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고, 치과의사와 직원 간의 갈등, 직원 간의 갈등,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은 치과의 내부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됩니다. 뭐 이거의 영향으로 근골기가 피곤한다든지, 신경감이 된다든지 심리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아까 그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일반 국민에 비해 4배의 우울증이 있다고 하고, 근골격계이라는 질환이 있죠. 암 위환율도 거의 2배 가까이 높다고 하고요. 우울증도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게 반복적인 스트레스, 긴장에 의해서 생긴다. 주중에 그래서 골프를 치러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는데, 직원들도 역시 그런 게 같이 필요하다.
법적인 위험도 많죠. 의료 분쟁이 있으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의료 사고도 있고요. 각종 규제 관련 각종 법규, 뭐 필수 교육, 뭐 공사점 보험 청구 심사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또 받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음 노출도 이거는 저는 별로 못 느끼는데 이런 장비에서 청력 손실이 발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음 감소 장치를 사용하고 청력 보호 장치도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농구상 저는 안경을 써서 덜 하긴 하지만 계속 얘 눈에 튀고 안경 벗다 보면 많이 튀잖아요. 그리고 강한 빛에 노출될 수 있어서 보호 안경이 필수적이다. 보호 장비 사용률이 좀 저조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정밀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래되면 안구 피로가 오죠. 노안하고 같이 겹칠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눈 손상의 위험도 있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치과기구의 진동이 신경병증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고요. 폭행도 사실은 가끔씩 발생하죠. 뉴스에 나오고 환자나 보호자에서 폭행, 팔로 찌르거나 뭐 그런 까지 있고 산재에서 휴게 시간 중에 사고도 근무 관련된 거면 산재로 인정을 한다고 하고요. 출퇴근 중에서도 통사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는 산재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치과 업무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치과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재 관련 내용을 김영준 선생님이 강의해 주셨는데요. 산재로 볼 수 있는 것과 산재로 인정돼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산재 요양 저걸 받으려면은 3일 이상의 그 요양이 필요할 때 산재를 인정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치과에서 산재 뭐 신청하거나 뭐 이거 된 사례를 찾아봤는데 못 봤어요. 못 찾았어요. 그죠?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산재 신청을 안 언론이나 이런 하니까. 데에서도. 음, 소소한 근골격계 다침이나 질환이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동료들 보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업병, 산재보험은 일단은 임금 노동자가 1차 대상이고, 음,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이에요.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본인이 민간보험 들듯이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받고 싶다라고 하면 가입할 수는 있는데 강제성은 없고 임의가입 형태여서 그 치과를 운영하는 노동자 신분이 아닌 자영업자는 한국의 산재보험에서는 물론 이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의 가입이 아니라 강제 가입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긴 있는데 한국의 산재보험은 지금 1차적으로 대상이 임금 노동자라서 정말 다수의 치과 선생님들은 아마 이 아예 가입 대상이 아니실 거예요. 음, 음. 보험료가 얼마 고지서 찍혀서 나와서 내고는 있지만 그 가입 대상은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입 대상이었고, 그만큼을 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들은, 가입해 있는 것이 아니네요, 산재보험에, 현재. 본인이 의사를 가지고 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시면 아마 지금은 당연히 가입은 안 돼 있습니다. 공연가입 형태가 음, 아니거든요. 음, 자영업자의 사업주는 네네. 네, 봉직이신 김지범 선생님은 산재에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조금 토의해 봐야 될 일이 있는데요. 제가 몇십 년 만에 앉아 진료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많이 변화가 된 게 있던데 그 중에서 산재까지는 나중에 뭐 안 되더라도 일단 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인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한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사선 장치예요.
뭐 방사선 그 찍는 데 있어서 따로 뭐 그걸 차폐 장치를 하고 이런 거는 하는데 문제는 이동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체어에서 찍는 게 요즘 나왔대요. 예전에 저희들이 치과대학 졸업할 무렵까지는 없었는데 그것은 아무런 방어 장치가 없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토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음, 그 그, 방호 복이 있죠. 예, 그래서 요즘 가볍게 나오는데, 그래서 환자 같은 경우에도 뭐 임산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호복 입히고 하고, 직원들도 이제 임신 중인 분들 방호복 입고서, 어, 이동식 국내 방사선 카메라로 촬영을 하죠. 디지털이라서 뭐 이렇게 방사선 노출이 예전보다 훨씬 적다고는 하는데, 뭐, 그 정도. 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신경을 쓰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현장들을 들어보면서. 양이야 적고 뭐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은 아예 개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산란 방사선이 오히려 제 문제잖아요. 예. 방사선 관련해서는 그 통제를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방호 장치나 뭐 이런 시설 또 방호복 이런 것들은 갖추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 현장에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일 거예요. 예, 그 예, 이동형 인트라오랄 예, 카메라가 그 엑스레이 발생량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갖다 놓으려면 그 이동형 칸막이식의 방호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 이제 환자들이 있는 체어 쪽으로 그걸 끌고 와서 막고 환자에게 방호복 입히고 그리고 찍는 데보다는 그냥 카메라만 들고 와서 쿡쿡 누르고 예, 마는 식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일 예. 수는 있죠. 근데 뭐 TL 배지를 늘 그 진료실에 두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수치는 전혀 높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이 직원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과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 거의 한 사람도 없고 해도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연님? 요즘에는 뭐 근골격계 질환에 이제 허들이 많이 낮아져서요. 네네. 과거처럼 뭐 심각한 꼭 뭐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뭐 그런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이제 염증, 뭐 외상과염, 내상과염, 흔히 뭐 테니스 엘보, 뭐 골퍼스 엘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승인이 되고 물론 이제 뭐 심하지 않은 아까 이제 요양 이제 3일 얘기하셨는데 심하지 않은 거는 산재 신청하는 게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뭐 별로 메리트가 없잖아요. 심하지 않은 거는 뭐 파스 붙이고 뭐 좀 쉬면은 나아지니까 그런 건 굳이 메리트가 없는데 대부분 이제 산재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참고 일했는데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통증이 심해지고 쉬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악화가 되니까 그런 정도 이제 염증이 있을 때 잠깐 쉬어주면 아시다시피 이제 염증은 잘 낫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하면 산재 승인은 요즘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이제 뭐 그걸로 인해서 노동자가 얻는 뭐 이득은 약간 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정도. 그리고 쉬는 동안에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이랑 다르게 이 휴업급여라고 해서 건강보험에서 있는 그 상병수당 개념이 있거든요. 임금의 80%를 보험에서 대줍니다. 그래서
휴업을 하면서 직장을 쉬면서 임금을 80% 받고 쉬어서 한 일주일 정도 뭐 쉬면 2주나 염증은 많이 완화가 되니까 다시 복귀해서 일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여지들은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뭐 사무직도 요즘엔 근고력계 질환이 많이 인정되니까요. 신청하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그 부분이 신청해서 산재를 받으면 쉬어야 되는데 이 대체 인력을 못 구하는 거죠. 그분이 뭐 치료받으면서 계속 나와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물론 질병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쉬어야 되는 질병인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 이제 스스로도 산재 신청을 잘 안 하게 되고 치과 입장에서도 산재 그거 하면 누가 일을 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지 치과 영역에서 산재 관련해서 뭔가를 했다는 내용이 그동안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오늘 좋은 정보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치위생사를 조직화해가지고 한번 할까요? 휴업급여로. 치위생사를 조직해서 한번 집단 산재 신청을 한번 해볼까? 이거 블루오션이었군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네. 자, 아까 이은수 교수님 손 드셨는데, 예, 오늘 뭐 이제 두 분 말씀 너무 재밌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질문을 안 드리고 가면은 조금 뭐랄까 진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어, 각각 그냥 이상윤 선생님하고 김영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전제는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학자니까 이제 뭐 관련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뭐 좀 쉽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각각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성윤 선생님의 그 발제를 듣고 사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산업구강보건 쪽에서도 또 이제 뭐랄까요? 생각의 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그 미적 노동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 미적 노동의 결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산재가 발생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영진 선생님께서는 아까 이제 보니까 많이 발생되는 질환 중에서 치과 의사가 신장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신장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김영진 선생님께서는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적 노동은 꼭 미적 노동의 영역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회사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노동을 이제 소위 말해서 진열대 위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게 만들고 그 보게 만드는 거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포즈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보기 좋게 만들도록 이렇게 회사가 꼭, 너 오늘은 뭐, 무슨 옷 입고 와야 돼? 또는 너 무슨, 장신구를 해야 돼? 너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에, 항공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만, 머리 모형부터 옷까지 다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하는 시스템 이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게 철저히 일거수일투족을 다 정해놓지는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몸과 어떤 차림새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이 하는 거니까, 항공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과도하게 하다 보면 그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뭐, 이, 아예 이전에는 바지를 못 청바지, 바지를 못 입게 해서 치마만 입고, 사실 항공 승무원은 굉장히 육체 노동이 심한 업무거든요. 아시다시피 사실은 여성분들이 하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응급한 상황에서는 응급처치나 요원 역할도 해야 되고 사실 굉장히 몸을 많이 쓰는 업무인데 그 타이트한 옷을 입고 맨날 치마만 입고 일하다 보면 그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 몸 때문에 몸을 이렇게 자기 자유자재로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근골격 질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 항공 승무원들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그게 이제 건강 문제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의 이제 소비 패턴을 이 과시적 소비 패턴 형태로 사실은 임금이나 이런 게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청년 노동자들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제가 요즘에는 그 이름이 있던데 뭐 명품을 하나 사가지고 잠깐 들고 쓰다가 바로 중고에다가 팔아버리고 그리고 내 소득으로는 사실은 그 명품을 쓰는 게 굉장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명품을 쓰는 게 그 소득에는 맞지 않는데도 그 명품 위주의 소비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 한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바꾸는 거죠. 중고로 팔고 또 새로운 걸 구매하고 이런 형태가 이런 미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회사가 강제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스스로 그런 것을 맞춰가고 장신구나 이런 것들도 고가의 장신구들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가 나중에 이제 정신 건강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사실 약간의 자신의 정체성과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몸의 패턴과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에 그런 육체적인 미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으로 그러니까 그 육체에 대한 혐오나 반작용이죠. 사람의 정서라는 게 다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미나 육체에 대한 혐오 형태로 나타나면서 자신과 해일이 되는 음, 그런 형태의 극단적인 사례도 나타나는데 에, 뭐 이해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드러나는 하나의 뭐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한테 질문 주신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왜 신장 질환 이유에 맞는지에 대해서 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늘 좀 마치시죠? 다 나오신 것 네, 같은데.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이상윤 선생님과 김영진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며 어,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그리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학술 집단회를